안녕하세요. IMS 연구센터 이시연입니다. 영상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오프라인으로 원가 계산 및 절감에 대해서 교육을 했었는데요. 그 교육에서 나왔던 질문들 중에서 좋은 질문이 있어서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정 자체가 8시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제가 조금 많았습니다. 많은 관계로 질문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충을 해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아보니까 그 질문은 그 주제에서 관계된 사람들한테도 좋은 질문이고, 두 번째는 질문에 대한 설명이 바삐 넘어가는 바람에 정확하게 좀 더 여러 가지 예를 가지고 사례를 들어드려야 되는데, 예를 가지고,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영상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관계되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했던 직무향상 과정의 주제는 우선은 원가 계산에 많이 맞춰져 있었고요.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작업장에 대한 성과 측정 정보가 어떻게 표준원가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표준원가를 개선을 시키게 되면 이익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가 첫 번째 주제였고요. 두 번째는 재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 재고에 대해서 줄이기 위해서 우선은 재고에 대한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고에 대한 설정 없이 재고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재고 설정을 할 때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지, 그래서 주문량하고 안전재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설정을 하고 나서 보게 되면은 재고 보유 일수라든가 재고 회전율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재고에 대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 그 재고를 줄일 때 어떤 접근 방식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게 이제 8시간 동안의 주제였습니다. 주제치고는 내용이 실무적이긴 한데 내용이 좀 무거운 주제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으로 Q&A에 대해서 좋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오늘 생산된 품목 또는 이번 주에 생산된 품목이 있어요. 그 수량이 있는데 그 수량을 시간으로 어떻게 바꿀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작업장이 있어요. 작업장이 있는데 그 작업장에서 웍센터, 100번 작업장 있고 기계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작업자들이 있고 A1을 만들었어요. A1을 몇 개 만들었냐면은 10개를 만들었습니다.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10개를 만든 거를 이제 품질 검사까지 다 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거를 시간으로 환산할 때는 10개를 어떻게 환산할 것이냐 할 때 어떤 개념이 사용되냐면 표준 시간의 개념이 사용됩니다. 표준 시간의 개념이 사용됩니다. 그 표준 시간의 의미는 우선은 좀 봤을 때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상적인 작업자가 정상적인 작업 환경 안에서 정상적인 속도로 작업을 했을 때 나오는 시간 이렇게 되니까, 정상적인 작업자의 개념하고 정상적인 속도의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이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한 3년 정도 돼야 정상이다, 어떤 사람은 1년만 있어도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속도에 대해서도 저 정도 움직이면 빠른 거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걸 보면서 저 정도 움직이는 거는 지금 빠른 게 아니라 느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상적인 그런 정의 자체가 개념들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표준 시간이 처음에는 그렇게 정의가 이루어지지만 구체적으로 그 부분들,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돈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결국 그 돈을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거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게 되면 결국은 공존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장 입장에서 뭐 사실은 한 1년만 돼도 정상적인 작업자고 그리고 저 정도 움직여야 작업자들이 봤을 때 빨리 하는 건데 저 정도 움직여야 그래야 이제 작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작업자 입장에서는 작업의 난이도를 봤을 때 3년 정도 이상은 해줘야 정상적인 작업자고 그리고 저렇게 하면 빠른 거다 저거보다 좀 느리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속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엄청나게 싸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돈을 더 주느냐, 돈을 덜 주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0개 만들었는데 사장은 5시간 정도 한 거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임금을 주려고 하는 거고, 작업자들은 6시간 한 거다. 6시간만큼 달라.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보통 이제 원시적인 사회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해결합니다. 힘센 사람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이제 갈등이 생기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 거냐면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등장해서 이 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면 동작을 기본적으로는 100분의 1분 단위로 끊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측정을 해요. 측정을 해서 앉아서 하는 작업이든 움직이는 작업이든 그 측정을 해서 그 시간들을 합을 해서 거기에다가 작업의 시간 또 작업을 할 때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유 시간을 부여해서 표준 시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 시간의 개념은 사람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는 다 이렇게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표준 시간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기계로만 돼 있으면 기계 작동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표준 시간이 상대적으로 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표준 시간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 A1의 경우에는 표준 시간이 1시간이에요. 1시간. 그러면 오늘 몇 개를 만들었냐? 10개를 만들었으니까 시간을 어떻게 정하는 거냐면 10시간만큼 일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또 질문이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작업장에서 정말 10시간 일했다고 봐야 되느냐? 10시간 일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죠. 여기 있는 작업자들이 굉장히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고 일을 할 때 서로 막 도와줘가면서 막 해요. 그러면 원래 표준 시간으로는 하나 만들 때 10시간, 1시간이고 그래서 10개 만들면 10시간인데 이 사람들은 얼마 만에 끝냈냐면 9시간 만에 끝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는 9시간으로 표준 시간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표준 시간이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했을 때 나오는 시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A1은 그 A1을 만들 때 작업이 미숙하든 작업이 숙달되든 간에 1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만들면 10시간 일한 거고 실제 작업장에서는 9시간밖에 안 걸렸다. 그러면 이게 뭘로 들어가는 거냐면 효율로 들어가는 겁니다. 생산성의 지표 중에 하나의 효율로 들어가는 겁니다. 반면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작업장에서는 이게 11시간 걸릴 수도 있지. 그래서 왜 11시간 걸리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오늘 처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서로 또 손발도 안 맞고 숙달이 안 돼서 그런 거다. 그래도 11시간 걸렸어도 10시간 일한 걸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임금이 지불이 된다. 9시간 만에 끝나는 데는 9시간 만에 끝냈으니까 임금을 9시간으로 주지 않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9시간 만에 끝나는 거 일을 잘해서 9시간 만에 끝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놀든 뭐 하든 간에 결과물을 10시간만큼 냈으니까 10시간만큼 받는 거지. 그리고 11시간 걸렸다고 해서 임금을 더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숙달이 안 된 거고, 그리고 이 표준 시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평균 시간으로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유 시간이 붙어서 실제로는 평균 시간보다 정상적으로 했을 때 나오는 속도보다 약간 더 줘요.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막 노력을 했는데 이게 10개 만드는데 11시간 걸렸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이거는 작업 물량이 10시간 물량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10시간만큼의 임금을 지불하고 내일 와서 좀 더 열심히 해봐라.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작업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오늘 미숙했던 걸 좀 해결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때 질문이 뭐였냐면, 실제로 오늘 만든 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표준 시간으로 곱해서 시간을 환산한다는 게, 그게 이해하게 되느냐, 이건데, 실제 오늘 만든 거를 9시간 만에 끝낼 수도 있고, 표준 시간 1시간으로 돼 있는데, 이 10개를 11시간 만에 끝낼 수 있지만, 시간은 표준 시간으로 정해서, 오늘 작업한 양을 시간으로 환산한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문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거였어요. 재고와 관련된 문제였는데, 이 주문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선은 이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문비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물건이 필요해요. 여기 이제 우리가 쓰는 쪽인데 물건이 필요한데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면 A1이라는 물건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물건을 찾아보니까 대만에서 공급하는 데가 있고 일본에서 공급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여기 S1이 있고 그리고 S2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첫 번째 업체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얼마 하느냐 그랬더니 A1에 대해서 3,000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3,000원. 3,000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에. 그리고 두 번째 업체는 얼마를 얘기하는 거냐면 2,500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2,500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조건이 뭐냐면 여기 두 번째 업체는 5개씩 사야 된대요. 5개. 5개씩. 한 번에 주문할 때 5개씩. 그리고 첫 번째 업체는 그냥 개별 주문도 가능한데 3,000원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물건이 첫 번째 업체나 두 번째 업체나 선택을 하게 되면 일본에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대만에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묻는 게 배송비가 있느냐 없느냐 했더니 배송비 있다는 거예요. 배송비가. 그래서 배송비가 어떻게 되느냐 물었더니 이 일본에 있는 업체는 배송비가 얼마냐면 10,000원이래요. 10,000원. 그러니까 배송하는 방법은 자기네가 알아서 배송해 주는데 배송비를 10,000원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대만에 있는 업체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배송비가 13,000원이라는 거예요. 13,000원. 그러니까 우선은 배송비가 좀 다르게 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운송 조건을 보면은 해외 운송 조건이든 국내 운송 조건이든 간에 운송 조건에서 운송 방법은 우리가 선택하고 비용은 공급자가 낸다든가 반대로 운송 방법은 공급자가 선택하고 비용을 우리가 낸다든가 뭐 이런 게 이제 흔히 다 운송 조건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직구를 한다든가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대개는 운송 방법은 해당 공급업체가 선정을 하고 그리고 운송비는 이제 고객이 내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데서 물건을 사는 게 좋으냐 할 때는 어떤 개념을 적용하는 거냐면 우리가 전체 비용을 계산합니다. 근데 이 전체 비용은 해외에서 물건 사는 경우에는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나머지 부대 비용들 이렇게 다 보는데 여기 부대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물건 가격하고 운송비, 배송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 비용은 이제 여기 있는 그 값들을 합하면 되는데 이때 해외에서 물건 샀을 때 전체 비용은 우리가 랜드 코스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전체 비용 이런 계산 방법을 고민하는 거는 누가 고민하는 거냐면 구매 쪽에서 고민하죠. 왜냐면 아직 업체 선정을 안 했고 그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으니까 두 군데를 비교해서 그래서 이제 정하겠죠. 정하게 되면 뭐 다음과 같이 정하겠죠. 우선은 일본에 있는 업체는 개별 주문 가능한데 배송비가 10,000원이고 그리고 대만에 있는 업체는 개별 주문은 안 되고 기본 주문 자체가 5개씩 돼 있고 그리고 배송비가 13,000원인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쓸 때 일주일에 10개씩 써요. 10개씩. 일주일에. 그래서 1년에 보통 52주를 하게 되면은 한 520개 정도 쓰거든요. 그래서 물건은 들어오면 그냥 계속 써요. 쓰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1번 업체를 하게 되면 5개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3,000원 곱하기 5 플러스 그 다음에 10,000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대만에 있는 업체는 2,500원 곱하기 5 플러스 10,000원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두 개의 비용을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비교해서 더 싼 업체 선택하겠죠. 계산해 보면 이제 굉장히 쉽죠. 계산을 해보면은 5개 기준으로 주문을 한다고 했을 때 1번 업체는 얼마 나오냐면, 이게 물건 가격은 좀 비싸도 배송비 뭐 이런 걸 해서 보니까 25,000원 나오고, 2번에 있는 업체는 싸긴 싸요. 싸긴 싸는데 배송비가 좀 붙잖아요. 여기가 배송비가 13,000원이 더 붙잖아요. 여기 13,000원이 3,000원이 더 붙는 거니까. 그래서 25,500원. 그러면 결국은 누구를 선택하는 거냐면 첫 번째 업체를 선택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는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나머지 부대 비용들을 다 봅니다. 다 보는데, 이때 부대 비용이 실제로는 뭐 운송 조건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대금 결제 방식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런 부분에 관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물건을 산다, 그리고 우리가 해당 업체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가격만 봤을 때는 당연히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면 여기 S2를 선택해야겠죠. 그런데 전체 비용을 보면, 그 전체 비용은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물건을 내 손이 줄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 해외에서 계산해 보면 1번 업체를 선택하죠. 자,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전체 비용을 계산하는 접근 방식은 누구 쪽에 관계되어 있는 거냐면 구매 쪽에서 업체 선정할 때 관계된 겁니다. 우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누구랑 거래하기로 했냐면 S1이랑 거래하기로 했어요. 사는 물건은 A1이라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A1이라는 물건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 배송비가 10,000원이에요. 하나는 3,000원인데 하나를 사든 두 개 사든 배송비는 무조건 10,000원을 내야 돼요. 그럼 이때 이 S1에다가 A1을 주문을 하게 되면 고정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A1에 대해서 업체한테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면 물건이 올 때 무조건 이 10,000원은 붙는 거잖아요. 하나를 사든,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조건이 뭐였냐면 하나 살 수도 있고 주문을 할 때 10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주문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를 사든 두 개 사든 무조건 10,000원은 배송비가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배송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주문비라고 합니다. 주문을 하게 되면 그 주문 때문에, 해당 업체로부터 주문 때문에 발생하는 고정비. 그래서 우선은 주문비는 이때 주문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용인데 고정비죠. 그래서 구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체를 선정할 때는 아직 그 업체한테 주문할지 안 할지를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업체 선정할 때는 어디가 더 유리하느냐. 그래서 구매해서 전체 비용을 계산해서 이런 거 다 따져보면 가격이랑 추가되는 거 이걸 다 따져보면 여기가 더 낫다. 그리고 나서 그 업체가 선정됐어요. 선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래라는 게 물건 받고 돈 주고 이런 건데, 그런데 이때 이제 돈을 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A1의 경우에는 하나를 주문하는 건 좀 약간 안 좋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배송비가 10,000원이야. 그러니까 하나를 사게 되면 13,000원을 지불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1년에 이 정도 쓰고 매주 지금 10개씩 쓰고 그러면 가능한 한 주문을 할 때는 한 개씩 주문하는 것보다는 좀 많이 주문하는 게 유리하겠다. 왜냐하면 이 배송비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주문비는 언제 고민이 되는 거냐면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거래를 시작할 때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게 뭐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면 거래하는 품목의 주문량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재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주문비만 만약에 생각하게 되면 그럼 1년치 그냥 다 땡기면 되지 않느냐. 520개를 그냥. 그럼 520개 다 사게 되면은 뭐 배송비는 거의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적게 계산이 되는 거니까. 원래 품목당 계산하게 되면 적게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재고를 또 이렇게 가지면 또 그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재고를 가지면 비용이 발생하니까 재고 유지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게 이제 우선은 주문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주로 하는 걸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직구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면 좀 쉬울 것 같으니까 그걸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배송비를 낼 때 국내 쪽하고 거래하거나 해외 거래할 때도 흔히 있는 일인데요. 배송비가 어디까지만 들어가는 거냐면 10개까지만 배송비가 들어가요. 11개부터는 배송비를 안 내도 돼. 이게 그러니까 이 고정비가 변하는 거예요. 이 업체랑 거래할 때. 그래서 업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배송비를 10,000원을 받는데 그거는 10개까지만 배송비를 받는다. 금액이 10개 넘어가면 뭐 금액으로 따지면 뭐 3만 원 넘어가는 거죠. 금액이 넘어가면은 그때는 배송비를 많이 사니까 안 줘도 된다. 그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수량까지는 고정비가 있고 어떤 수량까지는 고정비가 없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럴 때는 그럼 도대체 몇 개를 주문하는 게 좋겠느냐? 우선은 나중에 EOQ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경제적 주문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계산할 때 그 주문량이 몇 개가 나왔냐면 8개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8개가 나오면 그때는 10개 이하니까 배송비가 붙잖아요. 그러면 그 값하고 8개하고 11개서부터는 이 고정비가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할인받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1년에 520개를 쓰는데 11개가 넘어서부터는 그 배송비를 안 받는 거니까 할인의 개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따져야 되냐면 주문비에 변화가 있을 때는 첫 번째 순서가 먼저 경제적 주문량이라고 해서 EOQ를 계산해요. EOQ를 계산했는데 EOQ가 예를 들어서 8개가 나왔어요. 8개. 그 8개로 전체 비용을 계산해요. 내가 8개를 가지고 만약에 주문을 했을 때 연간 주문비하고 연간 재고유지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때 전체 비용은 아까 말했던 랜드 코스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한테 11개 이상 사게 되면 배송비는 안 내도 된다 했으니까 주문량을 11개를 넣어요. 11개. 11개가 내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 지금 이제 시작인 수량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전체 비용을 계산해요. 토탈 코스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비교해서 EOQ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11개로 하는 게 좋은지를 따져서 주문량을 결정한다. 그래서 주문비는 어떤 거냐면 내가 주문이라는 걸 하게 되면 주문이라는 하는 행위 때문에 발생하는 고정비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냥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거는 해외에서 직구 같은 거 할 때 그 배송비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송비가 붙는 아이템들이 있죠. 그럴 때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업체가 난가 저 업체가 난가 이거는 업체를 선정할 때 고민하는 거고 업체를 선정하고 났어요. 그래서 여기 이 업체가 제일 괜찮다라고 선정하고 나면 그때는 이 업체한테 주문을 하는 게 유리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수량을 몇 개 정도로 들어오게 하는 게 좋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업체가 11개 이상 사게 되면은 배송비를 안 받는다. 그런데 EOQ가 어떻게 나왔냐면 EOQ가 8개 나왔잖아요. 8개가 아니라 뭐 한 13개 정도 나왔어요. 13개. 유지비하고 주문비 이게 다 따져봤을 때 13개 정도가 적합하다. 그러면 그냥 13개로 그냥 가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배송비 이런 것도 이제 없고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애매하게 8개가 EOQ가 나오고 11개 이상을 주문해야 이렇게 비용적인 혜택이 있다 그러면 2개 중에 어떤 게 좋은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주문비 개념 때문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루에 쓰는 게 여기 일주일에 10개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보통 2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2개씩 못 들어오는 이유가 이 주문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고정비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주문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설명할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끊어서 보면 처음에 업체 선정을 할 때는 주문비의 개념이 아니라 전체 비용으로 뭉쳐서 업체 선정을 할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래한다는 게 주문을 넣고 그리고 물건을 가져오고 대금 결제하고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 비용은 요 운송 조건이나 뭐 이런 기타 대금 결제 조건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요 비용은 고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량에 따라서 고정비가 이렇게 변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개까지는 10,000원이 드는데 11개서부터는 안 든다거나 아니면 11개서부터는 10,000원이 아니라 5,000이라든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거기에 나눠서 또 주문량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품목 하나 주문할 때도 다 돈을 이제 일일이 다 따져서 그래서 가장 유리한 수량을 정해서 하는 거죠. 업체 선정할 때도 전체 비용 따져. 주문할 때도 가장 괜찮은 수량을 또 계산해서 따져. 이렇게 하는 거죠. 한 푼이라도 남기려고. 그게 사실은 정말 치열하게 정말 경영을 잘하는 거죠. 주문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안전재고 설정 시 예측의 정확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보통 이제 안전재고 설정을 할 때는 어떨 때 설정하는 거냐면 내가 사용하는 수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때 쓰는데 예측의 정확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상황은 그때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쪽에서 이제 물건을 받으려고 하는 물건은 A1이고 업체가 있습니다. 공급자가. 그리고 물건이 이제 여기가 이제 A1을 이제 공급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쭉 갖다 주는데 이때 리드 타임이 4주예요. 해외에 있으면 뭐 4주 정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물건이 이제 뭐 큐계만큼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큐계가 뭐 한 1,000개라고 하겠어요. 1,000개. 1,000개가 들어온다. 이제 1,000개가 이렇게 쭉 쌓였다가 그다음에 쓰다가 그다음에 다시 이제 주문이 들어가는 거죠. 순환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1년에 여기 몇 개 정도 쓰느냐. 그래서 1년에 쓰는 건 한 10,000개 정도 쓴다. 10,000개 정도 쓰고 그리고 한 번에 들어올 때 1,000개 들어온다. 그러면 1년에 뭐 10번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1,000개는 왜 정했느냐? 그러면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주문비 같은 거 이런 거, 재고유지비 이런 거 생각을 해보니까 1,000개가 최적이라 이제 이걸 선택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주문하면 바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4주 걸린다. 4주 걸린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뭐냐면 몇 개 정도 있을 때 주문해야 되느냐? 그러면 4주 정도 걸리면은 4주 동안에 몇 개를 쓰느냐? 이게 몇 개를 이게 4주에 몇 개 쓰는 거를 하기 전에 먼저 숫자를 약간 조정하겠습니다. 여기 1년에 6,000개를 쓴다고 할게요. 6,000개를 쓴다고 해야 이 숫자가 좀 맞아서. 그래서 이제 1년에 6,000개 쓰고 한 번 들어올 때 1,000개씩 들어오니까 주문은 몇 번 이루어지는 거냐면 두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거죠. 1년에 6번 이루어지는 거니까 두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4주에 몇 개 정도 쓰느냐 4주에 쓰는 수량은 500개 정도 쓰겠죠. 그래서 우선은 500개 쓴다. 4주 동안에 쓰는 물량이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얘기가 뭐냐면 한 번 들어올 때 1,000개 들어오니까 1,000개가 이렇게 쌓이고 그 다음에 쓰다가 몇 개 남았을 때 주문을 하라는 얘기냐면 이쪽에 500개 정도 남았을 때 주문을 하는 얘기죠. 500개 쓰다가 쭉 쓰다가 한 500개가 남았을 때 주문을 넣어줘야 여기다 주문을 넣어줘야 물건 오는 동안에 4주 걸리니까 문제없이 스타가 없이 쓸 수 있다 이건데 안전재고를 설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게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아서. 왜 정확하지 않느냐? 이게 예상한 거다. 예상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재고를 좀 둬야 된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 4주 동안에 그럼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4주 동안의 수요는 이렇다는 거예요.
한 500개 정도 나간다는 뜻이다. 500개 정도. 아, 그러면 400개 나갈 수도 있다는 거냐? 그렇다. 그리고 600개 나갈 수 있다는 거냐? 그렇다. 그러니까 4주 동안의 수요가, 디맨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한 500개 정도 되는 거고, 실제로는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다. 그게, 그러니까 이 값이 확실한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값이 아니라 어떤 걸 갖는 거냐면 불확실한 값이다. 그리고 여기서 평균이 500이고, 그걸 이제 평균을 뮤라고 써요. 그리고 이 불확실한 정도, 이 그래프 퍼진 정도를 뭘로 나타내 주는 거냐면 이제 시그마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설정할 때는 어떻게 설정하는 거냐면, 그럼 당연히 그러면 500개보다 좀 더 많이 남은 상태에서 주문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문점을 여기다가 이제 약간 더 남은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 다시 말하면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서 이 정도에서 남았을 때 주문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때 이 플러스 알파가 안전재고란 말이에요. 안전재고. 자, 그래서 우선은, 그렇지. 뭐, 이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4주 동안에 몇 개 나오느냐. 그래서 500개쯤 나간다. 그럼 더 나갈 수도 있느냐? 더 나갈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럼 500개보다 약간 더 남은 상태에서 안전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 남은 상태에서 주문을 하자. 안전재고를 설정하고 주문하자. 이건데, 여기서 안전재고 설정을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전재고를 설정할 때는 좀 정확하게 설정하려면 이게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퍼져 있는 정도를. 이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 주는 게 시그마인데, 시그마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실제로 이 A1을 1년에 이렇게 쓰는데, 이 품목에 대해서 서비스 레벨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싶은지를 또 회사에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안전재고 두는 게 스타트아웃을 막기 위해서 수요가 이렇게 많더라도 잘 대응하려고 안전재고 두는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이 부분 있잖아요. 안전재고를 설정하더라도 요만큼의 비율만큼은 뭐가 생길 수 있냐면 스타트아웃이 생길 수 있거든요. 수요가 이거보다 더, 수요가 요 설정한 것보다 더 많으면 당연히 스타트아웃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재고를 좀 제대로 설정하려면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이게 퍼져 있느냐. 이게 퍼진 게 많으면 안전재고 많이 둬야 돼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스타트아웃을 또는 서비스 레벨을 이쪽에 왼쪽 면적이든 오른쪽 면적이든 얼마 정도로 설정하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두 가지 정보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 두 가지 정보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회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재고에 대해서 관리할 때 99.99 이상은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이쪽의 왼쪽 면적을 99.9% 또는 뭐 99% 이상은 관리해야 된다. 그럼 99% 이렇게 잡게 되면 스타트아웃 확률은 저절로 나오는 거거든요. 99.9가 되면 스타트아웃은 0.1%가 되는 거고 99가 되면 1%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고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시그마가 나오기 때문에 시그마를 가지고 설정하면 됩니다. 설정하면 되는데 그렇게 아주 재고에 대해서 안전재고 설정할 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훨씬 많단 말이죠.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그러면 현장에 있는 담당자들은 지금 현재 인프라가 전혀 안 갖춰져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면 회사의 서비스 레벨이 정해져 있고 데이터에 대한 관리가 있어서 시그마가 알려져 있다는 게 인프라입니다. 인프라가 있으면 설정을 하는데 만약에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지 회사에서 어떤 인식만 가지고 있냐면 재고를 줄였으면 좋겠어. 뭐 이런 인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고 너무 많아. 재고 좀 다 없었으면 좋겠어.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회사. 거기다가 재고에 대한 품목별 이 기록도 잘 안 맞는 회사. 이런 경우에 안전재고 설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SCM이라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예측에 대한 정확성이 있습니다. 예측에 대한 정확성. 그래서 제가 이 수업 시간에 알려드린 게 뭐냐면 정확한 방법은 아니지만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나 알려드렸는데 알려드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서비스 레벨하고 시그마를 가지고 안전재고 설정을 한 걸로 올바른 방식이죠.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약간 놀라시는 것 같더라고. 저렇게 설정하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갖춰져 있는 경우에 이런 약식의 방법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통 회사가 이런 서비스 레벨 같은 것도 없고 안전재고에 대해서 시그마도 없지만 뭐가 있냐면 요즘에는 수혜측을 하기 때문에 이 수혜측에 대한 정확성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수혜측에 대한 정확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수혜측 정확성이 60% 정도 된다. 요 A1의 경우에 60% 정도 된다. 이런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혜측은 다 하니까 요즘에는. 그러면 60% 된다는 얘기는 오차가 얼마 정도 된다는 거냐면 당연히 40% 된다는 거죠. 에러가 40% 된다는 거죠. 40%. 다시 말하면 500이라고 예측했지만 오차가 40% 된다는 얘기는 500에다가 40% 곱하면 200개 정도는 왔다리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오차 정보는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예측에 대한 정확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아이템은 50%도 안 되는데 어떤 아이템은 60% 좀 넘고 어떤 거는 뭐 한 70% 되는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은 대충 나와 있거든. 대충. 그리고 이거는 다 알아요. 현장에서 일하는 담당자도 알고 부서장도 알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쓰지만 하여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정확도가 60%라는 얘기는 이 500이라는 값에 대해서 오차가 40%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숫자로 얘기하면 200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40%니까 이 값에다가 안전지역을 설정할 때 곱하기 3 정도를 하잖아요. 3 정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서비스 레벨이 어디까지는 대충 가냐면 97% 이상은 나옵니다. 97% 이상은 나와요. 97% 이상. 이건 이제 약식의 방법입니다. 약식의 방법. 그러면 이 200이란 값이, 이 200이란 값이 바로 이 500의 이 시그마냐? 아니요, 시그마는 아니에요. 시그마보다 좀 작게 나와요. 작게. 그래서 우선은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값이 아니에요. 전혀 관계 있는 값이 아닙니다. 관계없는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 수혜측을 하고 있는데 수혜측 값이 얼마냐? 500인데 예측에 대한 정확성이 얼마냐? 60이다. 그러면 오차가 40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숫자로 얘기하면 한 200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 200이라는 값이 이 500의 시그마랑 요 시그마랑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고 그래서 안전지역을 설정할 때 이게 시그마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3을 곱하게 되면 서비스 레벨은 최소한 얼마 정도까지는 보장할 수 있냐면 97%나 98%까지는 보장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래서 우선은 설정할 때, 이 안전지역 설정할 때, 여기 서비스 레벨이 얼마냐,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시그마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지금 이 서비스 레벨에 맞춰서 반대로 스타트아웃은 얼마 정도까지 허용되느냐, 그러면 이제 정규분포를 이용하게 되면 서비스 팩터라고 해서 값이 나와서 그걸 곱해가지고 안전지역 설정을 하는데, 그렇게 설정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게 여건이 안 돼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정보라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 잘 모른다. 뭐 정규분포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예측 오차는 또는 예측 정확도는 안다. 예측 정확도는 이게 한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반대가 이제 오차잖아요. 그죠? 그게. 그래서 그러면 4주 동안에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느냐? 한 500개 정도 예상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금 오차율을 가지고 수량이 나오고 거기다 곱하기 3 정도 하면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1년에 여기 같이 1000개씩 들어오고 6000개 쓰잖아요. 그러면 스타트아웃은 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 값은 어떤 값이랑 비슷하냐면 이 200이란 값은 어떤 값하고 거의 비슷하냐면 MAD 값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 값에다가 3을 곱하잖아요. 그러면 시그마에다가 한 2.3 정도를 곱한 정도입니다. 2.3 정도면 서비스 레벨로 따지면 99% 정도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못 봐도 97% 이상은 볼 수 있는 안전지역 설정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게 얘기가 지금 막 스토리가 막 길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길게 못 드렸는데 우선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전재고 설정 시 예측의 정확도를 이용할 수 있느냐 이용할 수 있고요. 그 예측에 대한 정확성을 이용하게 되면 이 60%라는 걸 만약에 알고 있다. 내가 지금 이 500이란 값에 대한 예측 정확도가 그러면 오차율은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수량으로 나오면
이 값이 계산이 되는 거죠. 예측값이 500이면 40%면 200이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3 정도로 안전재고를 설정해서 주문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500개에다가 안전재고를 3 곱하기 200이니까 600을 안전재고를 둬야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몇 개 정도 남았을 때 두는 거냐면 1100개 정도 남았을 때 주문하게 되면, 그러면 큰 문제 없이 물건이 들어오는 동안에 수요가 갑자기 확 생겨도 스타트가 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여기 잠깐 지울게요. 숫자로만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냐면, 아니 입고량이 1000개인데 어떻게 1100개가 주문량이 되느냐,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림이 이쪽에 밑으로 안전재고가 깔리고요. 안전재고가 깔리고, 그리고 물건이 입고되는 거죠. 쭉 해서 입고되고, 쭉 해서 입고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여기 Q가 1000개씩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안전재고를 얼마나 설정하는 거냐면 600을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최대는 얼마냐면 1000개에다가 안전재고 600개 깔려 있으니까 1600개까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물건 쭉 쓰다가 없어서 몇 개 정도 남았을 때 주문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1100개 쭉 써서 1100개 정도 남았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 값이 1100이 되는 거죠. 1100. 그러니까 주문량은 1000개고 항상 비상시를 위해서 600개를 깔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최대 1600개까지 쌓이는 거고, 그래서 쭉 쓰다가 1100개 나오면 그때 주문이 이루어지는 거지. 주문이 이루어지면 물건은 4주 있다 들어오는데 4주 있다 들어왔을 때쯤에는 최소 600개는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4주 동안에 예상보다 수요가 많으면 이 600개를 꺼내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그런 경우는, 이게 물건이 이제 600개가 있으니까 예상보다 수요가 많더라도 이 600개 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들어오고 나서 입고시킬 때 이게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측의 정확도를 이용해서 안전재고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때 나온 이 값이 사실은 MAD랑 같습니다. 근데 MAD 값이 설명드리면 또 좀 복잡하니까. 자, 그래서 질문 중에서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상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업무를 보시는 분들과 지난주에 과정에 참여하셔서 수업을 받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주말에 오랜 시간 동안 수업을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굉장히 열심히 사신다. 이게 다 성공하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성공하는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냥 문제 없이 무탈하게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열심히 사는 분들하고 같이 살면은 저도 열심히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이번에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회사의 발전을 이끄는 분들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좋은 어떤 성과나 성장을 이루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됐길 바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